자,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계엄 이후 국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하겠다며 헌재 탄핵 소추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도 헌재에 의해서 기각당했는데 특검이 내란에 방조했다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겁니다. 어제 모습 함께 보시죠.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하신 겁니까?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자, 적용된 혐의 그리고 법원의 판단 함께 보시죠.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 하지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피의자 경력 등 종합해 도주 우려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수사해봤던 김광선 변호사님, 어느 때부턴가 이 구속이 뭔가 이 응징의 의미로 수사기관들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법원이 기각한 걸 보면 이번 특검의 이 구속 기소는 무리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헌재도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 계엄의 가담 정도가 낮다라며 탄핵 수출을 기각했던 바도 있어서 이번 특검의 어떤 구속 주장이 좀 무리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걸로 봤어요.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 혐의는 6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내란을 방조했느냐예요. 방조라는 의미 자체가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동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막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조는 일종의 고의범입니다. 그런데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데 국무회의가 없어요. 그러면 국무회의 소집해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하는데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느냐, 그러면 비상계엄을 정당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느냐, 이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비상계엄하는 데서 국무회의에 걸치는 건 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막 국무회의 거쳐야 한다고 이걸 제안을 한 것 자체가 과연 비상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평가란 말이 아니 이걸 지금 특검에서는 비상계엄을 계속 잘 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법적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내란 방조죄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문 서명하고 폐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행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적으로만 평가해 보면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된 건 맞아요. 사후에 작성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허위공문서를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엄 선포문에 지금 부속실장이 강용구 부속실장이 그 당시에 서명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서명을 일단 했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서명이 필요하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전화를 합니다. 계엄 선포문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 나 서명했는데 폐기해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폐기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은 제가 볼 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구속을 할 정도의 특검의 법적 평가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건 구속을 할 정도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 유증이거든요. 근데 유증이 탄핵 심판 가서 뭐 한 얘기, 국회에서 한 그러한 증언 자체가 CCTV로 배치되죠. 여러 가지. 근데 이 유증 자체가 남을 모해하기 위한 유증이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유증이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우리가 유증죄에서요. 모해 유증,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남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유증을 가장 안 좋게 봅니다. 그렇지만 증언할 때 이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부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유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증죄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죄질에 있어서는 자신을 위한 유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증죄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척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법적 평가에서 특검이 잘못 법적 평가 유죄가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구속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라는 자체가 항상 특검 결과를 나중에 발표해야 하고 특검이 한 게 뭐냐 이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특검도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3번이나 불렀잖아요. 그 조사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영장 청구로 선회한 것을 보면 뭔가 좀 약간 성과에 좀 집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언급되고 있지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혐의 그리고 기각을 판단한 건 국무회의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계엄을 돕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한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엄을 막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제동장치로서 얘기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차관급 방통위 부위원장 하셨던 안용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 수집해야 됩니다. 실제 수집됐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계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던 발언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부하 장관들의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많은 국무위원들이 글쎄 뭐 목을 내놓고 반대를 할 수 있을 분위기였을까요? 이분들은 전부 모르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지금 뭐 곧 계엄이 열린다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처럼 전하 통촉하옵시옵소서 하면서 뭐 조선시대 때는 목에 뭘 걸고 가서 전하 통촉하옵소서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았는가 여부를 가지고 따진 이것을 벌의 영역, 형사법의 영역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이건 도덕적, 윤리적 영역입니다.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신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총리가 그걸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내란 방조도 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특검도 이해는 갑니다. 자, 이번 사건을 아주 이상한 대통령이 아주 소수의 측근인 충암고의 선후배들을 모아놓고 그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예정이 없던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단순화시킨다면 특검도 그럼 수사 뭐 했니?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속된 말로 도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옛날 간첩 수사하면 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그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과도한 수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옛날에 현재까지 내란 방조 혐의로 우리나라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혐의자가 많이 없었겠습니다만 내란 방조 혐의로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 그리고 벌을 받은 사람 딱 한 명입니다. 11.6 때 정승화 참모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던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방이었죠. 다른 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방조 혐의에서 그 당시 군사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97년 민주화된 이후에 다 이게 무죄로 재심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형태는 틀립니다만 그런 무리한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은 당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뒤늦게 알았더라도 왜 못 말렸느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겠습니다만 과도한 무리한 수사는 아니다. 저는 지금 특검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 과거 검찰이 했던 악습, 민주당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이것을 지금 특검이 다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특검도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하되 제발 과도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틀을 짜기 위한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했던 영장 청구다. 특검이 윤에 이어 한까지 구속하게 되면 국정 1, 2인자 함께 내란 관여란 프레임이 완성된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 말 그대로 그림을 짜기 위한 무리한 수사다라는 비판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는 보도인데요.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뭐 결과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장 기각이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법정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 하는 게 이제 판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국무총리가 국정의 2인자로서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장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공직자였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 그 전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기회주의적 공직자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본인이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고 이번에 총리 2번째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통령 외에는 더 여한이 없는 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 공직자란 그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대통령이 바른 자세를 갈 수 있도록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12월 3일 밤 그 새벽까지 있었던 현장의 상황은 뭔가 우왕좌왕하고 눈치 보고 대통령이 잘못된 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탄핵에서의 어떤 그 국회 청문회라든지 또는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그로 인해서 아까 그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위증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저는 매우 수십 년간 공직자로서 해왔던 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 그 모습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공직자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공직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고 앞으로 법적 판단까지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모든 공직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런 공직자가 다시는 고위공직자가 돼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 장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라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이죠.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혹은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SNS 내용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성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발언이 영향을 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아마 본인이 인텔로부터 들었다니까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중에 한국의 이제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건 뭐 숙청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서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을 앞두고 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썼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기선제압용으로 올린 것이지 뭔가 한국의 이런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뭐 구속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도 했죠.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그런 탄핵 소추 때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지 않았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랑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막으러 갔던 거였다. 나는 말리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래도 그런 역할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던 거죠. 기각됐던 것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밝혀진 게 뭐였습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본인이 보지 않았던 문건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CCTV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보면서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우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금 충안고 출신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 막고자 했다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그렇게 뭐 문제 없이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그냥 그 내용을 말리는 그 장면이었다면 저는 그런 CCTV에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 막으려고 했던 자인지 아니면 듣고 나서 이거 비상계엄을 하시려면 국무회의 소집해서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라면서 그 협조한 것인지 전 후자에 더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이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게 솔직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